이 비녀 반쪽을 가진 여인을 찾아주시오. 제발 찾아주시오. 죽음을 앞둔 사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손에는 녹슬고 부러진 비녀 반쪽이 쥐어져 있었지요. 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다 이렇게 눈을 감는 걸까요? 귀전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유씨 성을 가진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봉출이라 했지요. 남원 장터 어귀에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봉출의 아버지는 봉출이 5살 때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어머니 최 씨가 삭바느질로 봉출을 먹여 살렸습니다. 기와 집 한 칸 없는 초가였지만 봉출은 불평 한마디 없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장터에서 지게를 지고 밤에는 어머니의 실 꿰는 일을 거들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봉출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 총각 얼굴 반반하고 몸도 성한데 집안이 저러니 원. 혼처도 못 구하겠어. 봉출의 나이 22. 남원 장터에서 그는 여전히 지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감잎이 붉어지는 그 마을에서 봉출은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아직 사랑이란 먼 나라의 이야기였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봉출이 장터에서 나무짐을 내려놓고 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 한편에 자리를 잡은 늙은 점쟁이 영감이 봉출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복의 총각. 봉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쟁이 영감의 눈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주름살이 골짜기처럼 파인 얼굴이었지만 두 눈만은 소년처럼 맑고 또렷했지요. 이리 와서 손 한번 펴보게. 봉출은 별 기대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감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손금에 기이한 것이 있어. 무엇이 있다는 말씀이요? 사랑금이 깊게 패어 있네. 한 여인을 깊이 사랑할 팔자야. 허나. 영감의 말이 잠시 멈췄습니다. 허나 뭐가 어떻다는 말씀이요? 그 사랑이 너무 깊으면 평생의 짐이 되는 법이지.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니라. 허나 기다림에는 반드시 값이 따른다네. 봉출은 피식 웃었습니다. 영감님, 저는 당장 오늘 밥 먹을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요. 사랑금이니 기다림이니 그런 한가한 얘기는 저와는 거리가 멀지요. 영감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허나 언젠가 반드시 이 말을 떠올리게 될 걸세. 봉출은 대수롭지 않게 손을 거두고 장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평생을 관통할 말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요. 남원 고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고을이었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날리고 여름이면 광활루 연못에 연꽃이 피었습니다. 봉출의 집은 그 광활루에서 한참 걸어 들어간 양지바른 언덕 아래 있었습니다. 초가 지붕에 돌담을 두른 작은 집이었지만 어머니
최 씨가 정성껏 가꾼 마당에는 봄이면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봉출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 딸기 울면 일어나 지게를 지고 뒷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정오가 되면 장터에 나가 짐을 날랐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 옆에 앉아 등잔불 아래서 새끼를 꼬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봉출을 좋아했습니다. 봉출이는 성실해. 말도 없고 조용하지만 맡긴 일은 꼭 해. 홀어머니를 저렇게 챙기는 총각이 요즘 세상에 어딨어. 봉출에게 단 하나의 낙이 있었다면 그것은 장터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느티나무 아래 앉으면 멀리 산이 보이고 산 너머로 지는 노을이 보였습니다. 봉출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가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산 너머에 무언가 있겠지. 그런데 그해 봄, 봉출의 단순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원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박진사 댁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남원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논밭이 수십 마지기요, 하인만 20명이었지요. 그 박진사 댁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박채원이라 했습니다. 채원은 남원에서 태어났지만 10살 때부터 한양의 외가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올봄에 호련히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입방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사 딸이 내려왔대. 한양에서 공부까지 했다지 뭐야. 얼굴이 보름달같이 환하다던데.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다더라고. 봉출은 그 말들을 흘려들었습니다. 박진사 딸이 어떻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한데 운명이란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광활루 연못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봉출이 광활루 근처 부잣집에 나무를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봄비가 막 그친 뒤라 연못가 버드나무에서는 빗방울이 하나씩 뚝뚝 떨어졌습니다. 봉출이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연못 한가운데 작은 섬으로 이어진 외나무 다리 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봉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어 미끄러워진 외나무 다리 위에서 한 처녀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뭔가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거운지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봉출은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풍덩. 봉출이 연못 안으로 뛰어들어 처녀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차가운 봄 연못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처녀를 물가로 끌어올린 봉출이 숨을 몰아쉬며 처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처녀가 눈을 떴습니다. 봉출은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처녀가 젖은 손으로 꼭 쥐고 있던 것은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장터 사람들 말대로였습니다. 그녀가 박채원이었지요. 봉출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눈동자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새끼를 꼬다가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눈치를 챘습니다. 봉출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 봉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봉출은 이유도 모르고 광활루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채원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채원은 시녀 하나를 데리고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봉출을 알아봤습니다. 그날 저를 구해 주신 분이 맞지요? 봉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고맙습니다. 채원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봉출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입니다. 잊으시지요. 그 뒤로 둘은 이상하게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광활루 연못가에서, 장터 어귀에서, 뒷산 오르는 길에서. 채원은 먼저 말을 걸었고 봉출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 봉출의 마음속에 뭔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출은 그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봉출의 어머니 최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봉출아, 요즘 광활루 쪽을 자주 다닌다고 장터 사람들이 그러던데. 봉출이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박진사 대가가씨를? 봉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봉출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진사 댁이 어떤 집인지 알지. 우리가 어떤 집인지도 알고. 마음에 담지 마라.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은 일찌감치 접는 게 낫느니라. 봉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진사댁 처녀와 지게꾼 총각 사이에 무슨 인연이 있겠습니까? 봉출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잊자. 잊어야 한다. 허나 그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보름 뒤에 찾아왔습니다. 채원이 광활루 연못가 느티나무 아래서 봉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연못에 노을이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채원의 얼굴이 진지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봉출이 멈춰 섰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봉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가씨, 그런 말씀은 알아요. 우리 집안이 어떻고 당신 집안이 어떤지.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이 마음을. 채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은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외나무 다리에서 꼭 쥐고 있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이 비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것이에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채원이 비녀를 반으로 꺾었습니다. 찰칵. 반은 제가 갖고 반은 당신이 가져주세요. 이 비녀 반쪽을 서로 간직하는 한 우리는 연결된 거예요. 봉출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봉출의 손에 비녀 반쪽이 놓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은의 감촉이 손바닥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봉출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봉출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멋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돌쇠라 했습니다. 돌쇠는 봉출과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로 장터에서 엿을 팔며 살았습니다. 키가 크고 웃음이 해벌쭉한 친구였는데 말이 많고 수다스러워서 봉출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지요. 봉출이 채원과의 일을 털어놓자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봉출아. 미쳤냐? 박진사 딸이라고? 그게 되겠냐? 봉출이 비녀 반쪽을 꺼내 보였습니다. 돌쇠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박진사가 알면 난리 나겠다. 알아. 근데 왜 받았냐? 봉출이 비녀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모르겠다. 그냥 받아야 할 것 같았어. 돌쇠가 한참 봉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눈이 되어줄게. 박진사댁 동향을 살피고 이상한 낌새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 고맙다, 돌쇠야. 돌쇠가 봉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근데 봉출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그 아가씨가 너를 좋아하는 거 맞지? 불쌍해서 비녀 준 거 아니지? 봉출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다. 돌쇠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로 봉출과 채원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광안루 연못가에서, 달이 뜨면 뒷산 소나무 숲에서 둘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채원은 한양 외가댁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봉출은 어머니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채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봉출이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참 용감한 사람이요. 그 여름은 유난히 길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봉출과 채원의 만남은 이제 남원 고을에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진사 딸이 지게꾼 총각하고 만난다는 게 사실이야? 글쎄, 광안루 쪽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봉출은 이 소문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채원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채원이 봉출에게 말했습니다. 봉출 씨, 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봉출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가씨. 언제가 때인가요? 봉출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채원이 봉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려요. 봉출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제가 먼저 준비를 해볼 테니. 그날부터 봉출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지게를 지고 장터를 누볐습니다. 돈을 모아 박진사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쇠가 심상치 않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봉출아, 큰일 났다. 박진사가 벌써 알고 있대. 뭐? 채원 아가씨가 지게꾼 총각을 만난다고 하인들한테서 소문이 돌았나 봐. 박진사가 채원 아가씨를 불렀다더라. 봉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원이 뒷산 소나무 숲으로 봉출을 불렀습니다.
채원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셨어요. 뭐라 하셨소? 2번 다시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채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양최 판서 댁 아들과 혼담이 오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봉출은 가슴 한가운데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저는 싫어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봉출이 채원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내가 방법을 찾겠소. 방법이 있겠어요? 봉출이 단단한 눈빛으로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있소. 반드시. 그 뒤로 봉출은 박진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박진사 댁 대문 앞에 서서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봉출이라 하오. 박진사 나리를 뵙고 싶소. 하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게꾼 주제의 나리를 만나 썩 물러가시오. 봉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볕이 내리쬐도 나흘째 되던 날 박진사가 직접 대문을 열었습니다. 50대의 당당한 체구의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박진사가 봉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가 유봉출이냐? 예, 나리. 내 딸을 만나온 놈이? 예. 뻔뻔하구나. 내 집안이 어디며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봉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안은 보잘것없습니다. 논밭도 없고 기와집도 없습니다. 허나 2 손과 성실함은 있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박진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랑으로 밥이 나오느냐? 사랑으로 비단옷을 해 입히느냐? 내 딸은 내 따위와 함께할 사람이 아니야. 나리. 꺼져라. 다시 내 딸 근처에 얼씬거리면 고을원님께 고하겠다. 박진사가 대문을 쾅 닫았습니다. 봉출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봉출은 채원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 하셨나요? 봉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절하셨소. 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면 봉출이 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제가 달라지겠소. 과거를 보겠소. 과거를요? 예. 제가 벼슬을 얻으면 그때는 떳떳하게 찾아뵐 수 있지 않겠소. 3년, 아니 5년이 걸려도 반드시. 채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다릴게요. 약속하시오. 채원이 품에서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봉출도 자신의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둘은 반쪽씩 나눠준 비녀를 함께 맞대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2 반쪽이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기다리겠어요. 100년이 걸려도. 봉출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여름밤 2 사람은 오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달이 산 너머로 지도록. 이후 봉출은 모든 것을 과거 준비에 쏟아부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읽었습니다. 돌쇠가 책을 구해다 주었고 장터의 서당 훈장이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저 총각 보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좀 도와줘야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혼담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최판서 댁에서 정식으로 채원에게 청혼을 해왔고 박진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돌쇠가 달려왔습니다. 봉출아, 큰일 났다. 채원 아가씨 혼례날이 잡혔대. 다음 달 초하루래. 봉출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봉출은 그날 밤 채원을 만났습니다. 채원의 얼굴은 이미 울고 또 울어 부어 있었습니다. 봉출 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봉출이 두 손으로 채원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가씨, 도망칩시다. 채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망이요? 예. 이 남원을 떠납시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채원이 봉출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례 전날 밤 채원이 담을 넘어 나오기로 했습니다. 봉출은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봉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처녀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예, 어머니. 그렇다면 잘 데리고 와라. 봉출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혼례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봉출은 박진사댁 담 밖에서 채원을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채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출은 불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새벽 딸기 울 무렵 담 너머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봉출이 달려가 집어들었습니다. 비녀 반쪽이었습니다. 채원의 비녀 반쪽.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봉출 씨, 미안해요. 아버지께서 아셨어요. 저를 방에 가두셨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 비녀는 당신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봉출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 반쪽의 비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허나 봉출은 비녀를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나지 않았소. 다음 날 채원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남원 고을이 떠들썩했습니다. 박진사댁에서 한양 최판서 댁으로 가마가 떠나는 날. 봉출은 장터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그 가마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가마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봉출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봉출은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밥을 잊었습니다. 잠을 줄였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봉출을 바라봤지만 봉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봉출은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낙방했습니다. 봉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시 3년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서도 봉출은 낙방했습니다. 돌쇠가 봉출의 옆에서 말했습니다. 봉출아,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못한다.
채원 아가씨는 벌써 한양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너도 이제 다른 사람 만나고. 봉출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돌쇠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채원이 한양에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판서 댁 아들이 부임지에서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청상과부가 되었습니다. 봉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봉출은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채원을 만나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봉출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출아, 과부가 된 여인에게 찾아가는 건 그 여인에게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겠느냐? 봉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출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 댁에서 채원을 만나게 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상중에 외간 남자를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시집의 논리는 단단했습니다. 봉출은 최 판서 댁 대문 밖에서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원은 이미 한양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소? 모릅니다. 하인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봉출은 막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원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병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출은 달려서 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골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봉출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봉출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채원이 아가씨를 찾았느냐? 아직입니다. 어머니가 봉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진심은 반드시 닿는 법이야. 봉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봉출은 다시 과거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의 일이 이어졌습니다. 남원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장터 일거리가 끊겼습니다. 돌쇠마저 먹고 살기 힘들어 고향을 떠났습니다. 봉출아, 미안하다. 나 전주로 가야겠다. 거기 엿 장사 자리가 있대. 그래, 잘 가라. 너도 잘 살아야 해. 봉출은 혼자 남았습니다. 밤에는 어머니 곁을 지키고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 팔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싸늘한 바람이 초가집 문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봉출은 어머니의 이불을 여며드리며 등잔불 앞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비녀 반쪽이 책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출은 가끔 그 비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어디 계시오? 잘 있소. 박채원은 그 어디서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듬해 봄, 어머니 최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봉출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짧았습니다. 봉출아, 행복해야 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봉출은 어머니를 뒷산에 묻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조금 모여들었지만 장례를 치를 돈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장례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봉출은 무덤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봉출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봉출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삭바느질을 하던 자리, 어머니가 밥을 짓던 붓두막, 어머니의 낡은 고무신, 봉출은 그것들을 바라보다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채원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돌쇠도 떠났습니다. 비녀 반쪽 하나만이 봉출의 손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봉출은 그 비녀를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봉출은 사흘을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사흘째 밤, 봉출은 등잔불 앞에 앉아 어머니의 낡은 바느질 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바늘과 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감아둔 실들. 봉출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이 실로 평생 봉출을 먹여 살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래전 장터 점쟁이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니라. 허나 기다림에는 반드시 값이 따른다네. 봉출은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기다림에는 값이 따른다. 봉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봉출을 기다렸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채원은 방에 갇힌 채 봉출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봉출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값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바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봉출은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은의 감촉. 봉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소. 그 순간 봉출의 눈에서 뭔가가 거쳤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그것은 단순히 채원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다림도, 채원의 기다림도, 자신의 기다림도 모두 값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봉출은 일어났습니다.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봉출은 다시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채원을 얻기 위해 공부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기다림과 채원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의 값을 치르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반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봉출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돌쇠가 전주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봉출아, 채원 아가씨를 찾았다. 전주에 있어. 박 진사가 돌아가신 뒤로 의지할 곳 없어. 전주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대. 내가 직접 와라. 봉출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출은 즉시 짐을 쌌습니다. 그러나 과거 날짜가 열흘 뒤였습니다. 봉출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먼저 치르겠다.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봉출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과거장은 수백 명의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친 명문가 자제들 사이에 봉출은 삼배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몇몇이 봉출을 흘끔거렸습니다. 봉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제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봉출의 머릿속으로 수년간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등잔불 아래에서 읽은 책들, 어머니가 차가운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모습, 채원이 비녀를 바늘로 꺾던 그 찰칵 소리. 봉출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들이 종이 위에 쌓여갔습니다. 답안지를 낸 뒤 봉출은 과거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결과는 보름 뒤였습니다. 봉출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이 붙는 날, 봉출은 거리에 나가 방목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방목의 첫 줄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원급제 유봉출. 봉출은 오래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장원급제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임금께서 장원급제자를 친히 보자 하셨습니다. 봉출이 편전에 들었습니다. 임금께서 봉출을 위아래로 살피셨습니다. 그대가 유봉출인가? 예, 전하. 삼배 옷을 입고 과거에 나온 것이 눈에 띄었다.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 봉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가 한 칸과 홀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올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금께서 한참 봉출을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는가? 봉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전하. 저를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답하도록 하라. 봉출은 전주 현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봉출이 전주에 부임하던 날, 봉출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관아가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알려준 대로 전주 외곽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낡은 살인문이 달린 초가집이었습니다. 봉출이 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채원이 서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났지만 봉출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눈동자.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은 그 눈동자. 채원의 얼굴이 굳었다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봉출씨. 봉출이 품에서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채원도 손을 떨며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둘은 서로의 반쪽을 맞댔습니다. 찰칵. 딱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작은 뜰에 울렸습니다.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봉출의 눈에서도. 기다렸소. 저도요. 두 사람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전주 고을 온 사방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봉출은 전주 현감을 시작으로 착실히 벼슬길을 올랐습니다. 어버이를 섬기듯 백성을 돌봤고 억울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채원은 그 곁에서 남원 고을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쌀과 옷을 내놓았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남원 장터 느티나무 아래에 이제는 두 아이를 데리고 걸어 들어오는 봉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게를 지고 혼자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채원이 옆에 있었고 아이들이 앞뒤로 달렸습니다. 뒷산에는 어머니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봉출은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채원이 봉출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출의 손 안에는 여전히 비녀 반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반쪽이 하나로 합쳐진 채로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허나 기다림이란 그저 가만히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출이 보여주었듯이 기다림이란 기다리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러진 비녀 반쪽 하나가 두 사람의 마음을 잇고 세월을 잇고 마침내 두 삶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귓전 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